10초 카운트다운 시작할게요. 곧 만나요, 여러분. 안녕. 네, 안녕하십니까. 의학 채널 비욘디 매주 화요일 날 저녁 7시에 찾아오는 명승권 교수의 의학수다. 네, 그 21번째 시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그 이야기 주제가 바로 이겁니다. 독감 백신 사망 사례와 관련이 있나? 지금 뭐 최근 한 며칠 사이에 독감 백신을 접종을 받고 사망한 사람에 대한 보고가 계속 나오고 있고, 이것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지금 좀 불안해하고 있죠. 자, 이 내용과 관련해서 어제인가요? 우리 의학 채널에 우리 대표님 홍해걸 박사님께서 의견을 내주셨는데, 그 핵심적인 내용은 제가 들어보니까 그거였습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이 독감 백신 접종과 사망 사례 사이에 인과적인 관계가 없다라고 발표한 부분에 대해서 이전과는 다르게 이렇게 케이스가 30여 건 이상, 어제인가 기준으로 그랬고, 오늘은 또 어제 오늘 또 많이 늘었죠. 49건 뭐 60 몇 건 이렇게. 이거는 예전이랑 다른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좀 확실한 인과관계에 대한 확인이 되기 전까지는 좀 조심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을 근거 중심 의학에 입각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 이게 어제 블로그 보면 독감 백신 사망자 매일 10여 명씩 사망, 총 50여 명 이렇게 돼 있고요. 지금 이게 계속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10월 27일 오전 6시 42분 기사에 보면 대통령까지 나서서 백신 논란 진화 나섰다. 독감 접종 당국 발표 신뢰해달라. 그 핵심적인 내용은 예방접종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 없다는 것이죠. 정은경 청장도 인플루엔자 예방 위해 접종이 필요하다. 뭐 득보다 당연히 실보다 득이 크니까. 박능우 장관도 인과관계 없는 상황에서 접종 중단하는 건 비과학적이다. 정세균 총리도 정부 결정 따라 예방접종 참여 당부한다.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자, 이게 10월 26일 오후 4시 58분 기사인데요. 독감 백신 접종 후 사망 누적 59명인데 정부에서는 인과성 낮아서 접종을 계속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사망자들과 제조번호가 동일한 제품을 같은 의료기관에서 같은 날 접종한 사람들 대상으로 이상 반응이 나타나는지를 확인한 결과 접종 부위 통증 같은 경증 이상 반응에 중증 이상 반응이 없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이겁니다. 여기 보시면 이걸 확대할 수 있나요? 현재까지 사망자 59명 중 46명에 대해서는 백신 접종과 사망 간 인과성이 낮았다는 결과가 나온다는 것이죠. 이거 좀 확대 좀 해주세요. 여기 전문가들은 이 46명에 대한 기초조사와 역학조사, 역학조사란 말은 각 집단을 대상으로 해서 질병의 패턴과 인과관계를 확인하는 그런 조사죠. 그리고 부검 결과까지 검토를 해서 사망자들에게 백신의 이상 반응으로 추정되는 소견, 그러니까 어떤 특징적인 증상들이나 이런 건 없고 사망을 하긴 했는데, 주로 심혈관계질환, 뇌혈관계질환, 당뇨, 간경화, 부정맥, 만성폐질환, 암 등 기저질환 악화로 인한 사망 가능성이 높았고, 특히 부검한 사람에 있어서는 대동맥 박리, 이거는 아주 초응급질환이죠. 진짜 급사, 돌연사를 하게 되는 질병 중에 하나입니다. 뇌출혈, 그리고 폐동맥, 혈전, 색전증 등 다른 사안이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번 부검 결과에서 나온 겁니다. 그리고 59명 중 33명에 대해서는 부검이 완료됐고 나머지 26명은 부검이 진행 중이거나 일부는 화장 등으로 부검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현재까지 각 사망한 사례, 사망한 분들의 기초적인 역학조사와 기저질환 유무, 그 다음에 심지어 부검까지 했는데 일관된 어떤 질병, 의심할 만한 독성, 사망을 초래할 만한 의심할 만한 소견은 발견된 게 없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대부분 뭐 자연사라기보다는 대부분 각자 갖고 있는 질병들이 우연한
놀랍게도 접종을 하고 일주일 정도 이내로 사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부에서는 인과관계가 없기 때문에 지금 사실 독감으로 인해서 연세 드신 분들이나 그다음에 어린이 그리고 기저질환자들의 사망률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낮추기 위해서 이제 독감 예방 접종을 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홍열 박사께서도 그런 문제 제기를 하셨는데 이전과는 다르지 않느냐. 최근에 2000 몇 년부터 몇 년 동안 전체적인 사례는 20 몇 건밖에 없었는데 어떻게 요즘 들어서는 며칠 사이에 30 몇 건이 나왔고 지금까지 하면 뭐 59건, 60건 이상 되는데 이거는 너무 많은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 이것과 관련해서 작년도 통계를 또 제시를 했어요. 지난 겨울 만 65세 이상 인플루엔자 독감 예방 접종자가 668만 명이 맞았다고 합니다. 이게 그 전체적인 기간은 작년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총 2019, 2020 유행하는 독감 절기 때 예방 접종자 만 65세 이상이 668만 명이 맞았죠. 그런데 이 맞은 사람들 중에서 사망한 사람은 1531명입니다. 일주일 내 사망한 사람이. 그러니까 퍼센트로 보면 접종자 중에 사망자 비율이 0.02%입니다. 그럼 올해는 어떠냐? 올해는 아시는 대로 독감 예방 접종을 코로나 때문에 무료 접종을 좀 확대를 했어요. 이전에는 12세 미만까지 했는데 6개월부터 12세, 지금은 12세에서 18세까지도 무료로 국가에서 해주고 추가적으로 62세부터 64세를 추가했습니다. 옛날에 65세 이상이었죠. 그래서 이제 이 기본 접종 대상자는 약간 통계가 약간 다를 수밖에 없는 게 62세 이상 이제 접종을 했단 말이에요. 올해는 62세 이상 423만 명이나 접종을 했어요. 지금 뭐 짧은 시간에. 근데 60대 이상이 사망한 사람이 43명으로 오히려 전년도 0.02에 비해서 이번 거는 0.001%니까 어떻습니까? 20분의 1 정도로 오히려 사망자가 더 많이 줄었어요. 오히려 작년보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주장을 하는 분들이 있겠죠. 올해 이거 독감 접종으로 사망을 했다면 아주 단순하게 비교를 하면 작년에 독감 예방접종 맞은 사람 중에 일주일 이내, 왜 일주일이라는 걸 두냐면 접종 때문에 사망을 했다면 뭐 몇 시간 이내부터 아나필락틱 쇼크라고 해서 아나필락시스는 몇 시간이죠. 뭐 약간 길게 반응이 오면 뭐 7일까지도 이 정도로 잡아주거든요. 그랬는데 보세요. 오히려 작년 0.02% 사망한 거에 비해서 올해는 0.001%로 올해가 오히려 20분의 1로 낮았다. 근데 왜 올해는 또 작년보다 낮으냐? 제가 추정하는 거는 뭐 작년에 비해서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 더 손도 자주 씻고 마스크도 쓰고 이러기 때문에 잘 아시는 대로 감염성 질환들, 특히 폐렴부터 해서 독감 이런 게 환자가 엄청 많이 줄어버렸어요. 올해 그 2월에 독감 환자 수도 확실히 줄었잖아요. 지금 그런 여러 가지 영향으로 인해서 주로 고령자분들이나 기저질환자들이 특히 감염성 질환, 폐렴이나 이런 걸로 해서 사망 사례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코로나19 유행 때문에 오히려 더 폐렴이 줄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현재까지 이런 그 독감 예방접종, 그런데 왜 올해따라 이슈가 되느냐, 그게 궁금하시죠? 그거를 제가 답을 알려드릴게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일단 먼저 그럼 기존에도 이런 얘기를 하세요. 독감 예방접종 그리고 예방접종 자체는 오히려 사람 합병증을 증가시켜서 효과도 없는 것이고 맞지 말아야 한다 이런 걸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옛날에. 그러면서 그 예방접종 자체에 대해서 아예 불신하는 분들이 있었는데 실제 2016년에 기존에 나온 임상시험을 종합한 메타 분석 결과가 발표된 게 있습니다. 여기에 따르면 그때까지 기준으로 5건의 무작위 비교 임상시험이 있었는데요. 이때 3가 백신이나 4가 백신이나 어떤 차이가 있냐, 면역력 이런 뭐 능력을 봤을 때 오히려 4가 백신이 좀 더 좋았다는 결과인데 여기에 뭐까지 확인했냐면요. 백신과 관련한 중대 이상 반응, Vaccine Related Serious Adverse Events, 이거는 사망까지 포함한 겁니다. 사망을 포함해서 중대 이상 반응, 백신 때문에 이 중대 이상 반응이 생겼다. 뭐 응급실에 가거나 혹은 호흡기를 착용할 정도 혹은 심하면 사망까지 할 정도 빈도로 봤는데 두 군에서
한 명도 밝혀진 게 없어요. 아니, 한 건도. 5편의 임상시험을 종합한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전 독감에 대한 결과 근거 중심 의학에 기반하면 올해 말고요. 이전에. 그리고 사가 백신이라고 올해 처음 그 무료 백신에 도입한 이거조차도 현재까지 독감 예방접종 자체가 사망을 유발한다는 근거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 바로 이 문제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걸 제기한 사람들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요. 홍혁 박사님도 좀 이상하게 생각하실 거예요. 왜 그런데 그럼 예년에 비해서 이렇게 보고가 많아지냐? 이걸 바로 전문 용어로 Stimulated Reporting이란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극받은 신고, 보고예요. 자, 예를 들어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지금 전문으로 하는 게 메타 분석이기도 하지만 또 그 연구 분야가 금연 쪽이에요. 그러니까 담배 치료, 금연 치료에 대한 건데요. 이 담배를 끊기 위한 제일 좋은 방법은요. 자신의 의지로 자신의 의지만으로 금연을 시도했을 때 6개월 후에 성공하는 사람들이 몇 프로냐? 딸랑 4%, 3%, 5% 사이밖에 안 돼요. 100명 중에 95명은 자신의 의지로 담배를 끊기 어려울 정도로 중독성이 어마어마하게 심각합니다. 그래서 바로 의사 찾아가서 병원에서 의사가 다른 병 때문에 왔는데 흡연장인 걸 알고 저 같은 명박사가 아유, 담배 끊어야 됩니다. 담배 안 끊으면 큰일 나요. 이런 얘기를 하면 이렇게 간단하게 충고만 했는데도 금연 성공률이 4%에서 8%로 오릅니다. 8%. 그리고 금연 상담사 있죠. 1544-9030 따라해 보세요. 1544-9030 금연 성공 발음에 따라서 만드는데 1544-9030으로 낮에 전화를 걸면요. 전문 금연 상담사가 전화를 받고 등록을 합니다. 그러면 최소한 1년 정도 주기적으로 전화를 걸어줘요. 그래갖고 금연하시는데 어려운 점은 없냐, 부작용은 없냐, 이런 걸 다 상담을 해주는 거죠. 친절하게. 그런 그 금연 상담, 혹은 이제 전국 240여 개 보건소에 금연 클리닉이 설치가 되는데, 이 금연 클리닉에서도 무료로 담배 끊는 니코틴 패치 같은 약들도, 껌도 나눠주고요. 또 하나 상담도 해줍니다. 금연 전문 상담사가. 이런 금연 상담을 전문적으로 받으면 성공률이 12% 정도로 올라오거든요. 그래도 불만족스럽죠. 그래서 나온 게 약물요법인데 대표적인 게 1970년대부터 임상시험에서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게 NRT라는 방법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니코틴 리플레이스먼트 테라피. 그래서 니코틴 대체요법이에요. 우리가 담배 끊을 수 없는 이유가 바로 니코틴에 의한 금단과 그다음에 중독. 니코틴에는 금단과 의존 때문인데 니코틴만으로 이루어진 것을 약으로, 그러니까 붙이는 약, 패치 혹은 껌에다가 걸러갖고 만드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성공률이 어떻게 나오냐? 껌이나 패치 이런 것들이 성공률이 대략 20%대가 나옵니다. 그래도 좀 부족하죠. 그래서 나온 약이 부프로피온이라는 약인데, 이 약은 원래 우울증 치료제로 개발된 약인데, 우울증 환자 중에 담배 피우는 그 흡연자가 우울증도 치료가 되지만 담배도 끊게 하는 묘한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 갖고 임상시험을 통해서 정식으로 금연치료제로 승인된 거죠. 먹는 약이죠. 그래도 이 약의 효과가 한 2%, 그러니까 NRT, 니코틴 대체요법보다는 조금은 높은 상태이긴 해요. 그러던 와중에 2006년도에 미국 화이자에서 바레니클린이란 새로운 금연치료제를 만들었습니다. 상품명은 챔픽스란 약이고요. 이 약은 원래 처음 나왔을 때 바로 2015년 이전까지는 100% 자기가 돈을 내고 한 달에 10몇만 원씩 해서 3, 40만 원을 본인이 100% 냈어야 되는데 2015년부터는 담배값 인상한 것을 세금으로 받아들였고, 그걸로 흡연자들을 위해서 이 약물 치료, 그 다음에 진료, 금연 치료를 무료로 국가에서 지금 현재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바레니클린이 처음 나왔을 때 2006년도에 자살 행동과 자살이 증가했다는 보고가 있게 됐어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영국의학 저널 브리티시 메디컬 저널에서 과연 바레니클린이라는 이 신약 챔픽스가 다른 니코틴 대체요법, 니코틴 껌이나 패치 이상으로 자살 빈도가 많은지, 부작용이 심한지 이에 대한 연구를 했어요. 근데 이걸 하게 된 이유는, 그러면서 이런 언급이 나옵니다. 영국에서는요, 2007년 12월에 보건의약품규제위원회에서 이 바레니클린, 새로 나온 금연치료제가 우울이랑 자살 관련 부작용 가능성이 높다라고 경고를 했어요. 공식적으로.
그러니까 보도를 통해서 뉴스를 통해서 했겠죠. 그랬더니 어땠냐? 자살 관련 부작용 보고가 그 이후로 3배 이상이나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2007년도 10월에서 12월 사이에 뭐 건수가 100만 그러니까 이 챔픽스 100만 개 팔릴 때마다 자살에 대한 보고가 100만 건 중에 3건 정도로 아주 미미했는데 12월에 이 워닝을 했어요. 경고를 했더니 그 이듬해 1월에서 3월 사이에 3명에서 약 10명으로 확 늘어버렸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또 이제 줄어들긴 했는데 이걸 바로 자극받은 보고, 우리말로 직역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도 사망하는 사람이, 아니 자살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들 중에 또 신약이 나오다 보니까 이걸 먹은 사람이 있겠죠. 그러니까 우연하게도 인과관계는 모르지만 이것 때문에 먹었다라고 그런 보고들은 나오기 시작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현재 코로나가 대유행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특히 바로 올해는 트윈데믹, 그러니까 에피데믹이란 말의 유행병이란 말이고요. 팬데믹이란 건 PAN은 대유행이란 뜻이고, 트윈데믹이란 건 뭐냐? 바로 두 가지가 유행하는 거예요. 이중감염. 두 가지 감염성 질환이 유행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건 두 가지는 바로 코로나19랑 그다음에 독감. 이 두 가지가 유행할 가능성이 많다. 그래갖고 우려를 표시를 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독감도 예방접종 맞는데 이런 상황에서 잘 아시듯이 며칠 전에 독감 백신 상온 노출 이런 사건이 터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독감 예방접종에 대한 불신 그리고 두려움들 이런 부분들이 커져 있는 상황에서 언론도 포함해서 일부 언론에서 이런 것들을 많이 부채질한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현재 보고는 계속해서 증가할 가능성은 높아요. 이것이 이슈가 되고 있으니까. 그러나 이 보고가 자극받은 보고가 증가되지만 과연 인과관계가 있냐? 이 부분은 이제 계속해서 당국에서 부검뿐만 아니라 역학조사를 다 할 겁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예방접종을 미루는 것은 독감으로 인한 합병증의 위험성, 특히 고위험군에서 높아지기 때문에 접종 중단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물론 그 의협에서는 일주일 정도 미루는 게 좋겠다, 확실하게 밝혀지면. 그런데 저도 며칠 전에 페이스북에 올릴 때 이 얘기를 그대로 하면서도 저는 확실하게 밝혀지지 않은 상황이라면 일주 정도 이상 미룰 수도 있다고 저는 그런 의견을 표시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정확하게 이 부검 결과라든가 역학조사 결과 인과관계가 확실히 없다는 것이 거의 확실한 상황이 나오기 전까지는 일주일 정도 미룰 수도 있다는 거죠. 물론 정부 입장에서 혹은 일부 전문가들의 입장에서는 그러다가 일주일 미뤄갖고 고위험군이나 그 다음에 고령자들에서 독감 예방접종 늦게 맞는 바람에 독감으로 인해서 합병증으로 사망하면 어떻게 하냐, 이런 위험성은 진짜 우려가 되죠. 근데 저는요, 올해 이렇게 일주일 미뤄도 옛날이랑 다른 게 뭐냐면 오히려 저는 트윈데믹이라고 그러는데 트윈데믹 당연히 가능성이 있는데 반대로요, 오히려 올해는 독감 차원에서 보면 독감 유행이 이전보다 더 낮아질 가능성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아까 앞에 얘기했잖아요. 제가 작년에 비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감염성 질환, 코로나19 때문에 감염성 질환에 대한 관심도 많아지고 그것에 대해서 예방 수칙을 잘 지키고 있어요. 특히 거의 대부분의 국민들이 공공기관,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공간이나 대중교통 이용하는 사람들이라서 안 쓴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 아닙니까? 만약에 안 쓰면 막 서로 싸우기도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럴 정도로 예방 수칙을 잘 지키고 있기 때문에 독감도 이제 유행을 하게 되면 보통 언제부터 유행하냐면요, 11월부터 점차적으로 늘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12월에 피크를 이룹니다. 그리고 1월에 좀 줄어들었다가 2, 3월에 또 다시 한번 소규모로 유행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12월에, 이거는 그냥 제 예측이 틀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조심스럽게 예측하건대 내 12월 달에는 작년에 비해서 독감 건수가 줄어들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고 보면 일주일 정도 약간 미루는 것은
작년 같으면 일주일 정도 미루는 게 좀 부담스러웠지 모르겠지만 올해는 일주일 정도 미뤄도 좀 오히려 또 안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해보긴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일주일 미룬다 하더라도요. 보통 11월까지 맞추면 되는 걸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일주일 차이로 11월 중후반 이전에 다 맞도록 우리가 또 서두르면 되니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죠. 이지호님, 비타민도 먹지 말라는 사람인데 먹지 말라는 과학적인 근거가 최근 10여 년 동안 있었기 때문에 그걸 여러분들에게 정말 친절하게 알려드리는 거예요. 억지로 먹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근거 없이. 저는 오히려 비타민 포함해서 건강기능식품이 효과가 진짜 있다면 저도 이런 방송을 통해서 먹어야 됩니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할 겁니다. 근데 그거에 대한 근거가 최근 10여 년 동안 나온 연구에서 없거나 오히려 해롭다는 연구가 있기 때문에 먹지 말라는 겁니다. 자, 김명숙님께서 오늘 아들 50세. 김명숙님이 연배가 좀 있으신 분이군요. 백신 맞고 왔는데 이틀 동안 불안하고 저는 69세 아직 불안해서 맞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정부가 그 조사하고 발표한 거에 의하면 제가 보기에도 인과관계는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인과관계가 있으려면요 이렇게 돼야 돼요. 진짜 그 백신이 문제가 있으면 어떤 특정 백신이거나 그리고 그 특정 백신에 의한 거면 그 증상이요 약간 일관된 흐름이 있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코로나19가 대응하기 직전에 옛날에 사스도 그랬지만은 사스가 원래 Severe Acute Respiratory Syndrome 그러니까 급성 중증 호흡기 증후군인 것처럼 갑자기 이전에는 없었던 병인데 환자들이 갑자기 열이 나고 숨 못 쉬고 이런 유사한 증상들이 있다가 사망하는 경우라면 모르겠지만은 지금 이거는 그런 공통된 어떤 임상적인 특징 경이 전혀 없어요. 지금 현재까지는. 물론 나중에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지금 현재 50몇 건 다 부검하고 조사하고 해보면 공통된 어떤 특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런 얘기를 또 하죠. 아니 그럼 17세 그 첫 그 청소년이 백신 맞고 사망한 건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런데 그 부분은 뭐 신문 보셔서 아시겠지만 좀 안타깝게도 이 결과가 나왔죠. 정부에서 국과수에서 부검을 했습니다. 부검을 했더니 이 복부에 아질산염 이게 보통 방부제 그러니까 햄 소시지 이런 그 가공육을 색깔을 좀 더 빨갛게 해주고 그 다음에 지방이 산화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존 목적으로 이 아질산염 요거를 넣거든요. 근데 이게 치사량이 보통 이제 4g에서 6g 이상인데 이상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재활용 쓰레기장에서 19개의 물병을 찾았는데 1개의 병에서 이게 검출됐다.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럼 왜 이게 들어갔냐? 아직은 확실한 결과는 모릅니다. 이 아질산염 이거를 다른 특별한 음료나 이런 성분인지 모르고 마셨거나 혹은 뭐 이걸 구입해서 마셨거나 그건 아직 모르는 상태인데 그래서 이제 형님 되시는 분이 그렇죠? 아니 가족 되는 분이 그건 아니다. 우리 애가 그 이른바 자살을 하거나 그럴 사람이다. 아니다. 자살할 만한 상황이 아니다. 오히려 부검을 믿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지금 현재 국과수에서 부검 결과는 그렇게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북쪽바다님 당신 정부 대변이야? 저는 아닙니다. 저는 문재인 정부가 처음에 2년 전에 그 문재인 케어 했을 때도 저는 반대했던 사람입니다. 내용적으로 이 부분은 근본적인 우리 의료 문제를 해결할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저는 그래서 정부가 잘하는 거는 잘한다고 얘기를 하고요. 못하는 건 못한다고 얘기하는 사람입니다. 북쪽바다님은 그렇게 편협하게 진영론을 갖고 그런 식으로 질문하지 마세요. 내 전공 분야요? 가정의학과 전문입니다. 북쪽바다님. 핵의학 아닙니다. 핵은 잘 몰라요, 제가. 가정의학과 전문의, 1차 진료 전문이고요. 더 중요한 건 제가 감기, 당뇨, 고혈압 환자 보는 게 아니고 뿐만 분이 보는 게 아니라 저는 연구를 하는데 메타 분석이라는 걸 전문으로 하고 우리나라 국내에서는 의학 분야에서는 제가 2005년도에 나름대로 선도적으로 그걸 연구를 하고 그 다음에 논문도 많이 써서 우리 의학 분야, 우리 분야에 있어서 메타 분석을
계속 강의도 하고 전파도 하고 논문도 쓰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메타 분석으로 53편을 썼고요. 국제학술지에. 그래서 이런 건강기능식품과 같은 게 과연 근거가 있는지 정말 저는 객관적인 의학적 사실들을 국민들에게 전달하고 쓸데없는 데 돈을 낭비하는 게 너무 안타까워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너무 이른바 한쪽으로 치우친 정치적인 견해나 이런 거는 올리지 마십시오. 저도 원래 뭐 좀 정치적인 사람이긴 합니다만 의학 분야에 있어서만은요, 그건 정치적으로 해석하거나 주장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자, 인생은 외로우님. 김명숙님. 일단 그렇게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겠다라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듭니다. 인생은 외로워. 혈압약 먹고 우울증약 먹고 있는 사람도 맞으면 안 되나요?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현재 중단을 할 만한 근거가 지금 없으니까 특히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분들은 좀 맞으시는 게 오히려 저는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 독감 예방접종은요, 예전에는 우선 예방접종 권장 대상이라고 해서 일반 이렇게 좀 젊은 사람, 30, 40대, 50대, 특별한 질병이 없는 사람들은 우선이 아니고 주로 이제 6세에서 12세, 그리고 65세 이상 어르신, 그리고 기저질환, 만성질환이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 권장을 했었죠. 근데 올해는 코로나19 대유행, 트윈데믹의 우려 때문에 일단 가능하면 전 연령층 성인에서 맞는 것을 권장하고 있는 상황으로 약간 변화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한싱싱이님, 요양보호 직업을 가지고 있는데 무료 접종하라고 하는데 돈 주고 맞고 싶어요. 제 생각으로는 무료약이든 유료약이든 차이가 저는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는 이거 발표되기 이전에 이미 의료인이기 때문에 예방접종 저는 병원에서 맞았죠. 당연히. 자, 그렇군요. 이주호님, 맞고 싶으면 쳐맞으세요. 남들한테 맞으나 말라 강요하지 말고. 이분은 좀 안 되겠네. 저분은 좀 얘기를 하더라도, 비판을 하더라도 좀 과학적인 근거를 갖거나 혹은 합리적인 근거를 갖고 얘기를 하셔야지. 그래야지 대화가 되죠. 그죠? 그리고요, 정부를 자꾸 못 믿는다고 해서 의심을 확산하고 그런 건 더 안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합리적인 비판은 괜찮은데요, 자꾸 그 의심을 하려는 거, 그런 것들은 저는 안 좋다고 생각해요. 비판을 하시더라도 저처럼 나름대로 근거를 가지고 비판하시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자, 그래서 그러면 부프로피온, 이거는 마저 얘기해 드릴게요. 그러면 바레니클린 그 챔픽스 약이 왜 지금 14년 지났는데도 지금까지도 쓰고 있느냐, 효과적 약으로 제일 많이 쓰고 있느냐, 그건 이런 연구들이 이제 후속 연구들이 계속 나와서 그런 거죠. 이 연구에서 데이터 보면 니코틴 대체요법 받은 사람들 63,000명, 챔픽스, 바레니클린 맞은 사람 10,000명, 부프로피온 6,400명 이렇게 비교를 해봤어요. 어느 정도 그 우울증이 맞나. 그랬더니 영어로 좀 돼 있긴 합니다만 일단 먼저 아주 치명적이거나 혹은 비치명적인 자기 자해, 셀프함, 이게 니코틴 대체제군을 기본적으로 63,000명에서도 141명이 생긴 거예요. 그걸 일로 놨을 때 부프로피온이라는 약은 0.66, 그리고 바레니클린은 오히려 0.71 이렇게 됐는데, 요거는 나이와 성별만 보정한 거고요. 근데 그거 아니고도 다양한 요인들, 뭐 수면제 사용, 항우울제 복용, 알코올 그 중독, 이런 여러 가지를 다 고려해갖고 보정해 놓으니까 바레니클린이 약간 이 자해가 많긴 많은데 1.12배. 그러나 통계적 유의성은 없었다라고 나왔어요. 통계적 유의성이 없으면 차이가 있다라고 얘기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자살 생각은 어떠냐. 이것도 약간 높긴 하지만 통계적 유의성은 없었고요. 그 다음에 항우울제 복용 시작한 거는 오히려 바레니클린 군에서 오히려 낮았다. 오히려 이렇게 됐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 논문에서는 비교한 결과 바레니클린이 큰 영향 없었다. 그러니까 그 스티뮬레이티드 리포팅, 그렇게 보고가 된 거는 우연하게도 그런 것들을 워닝, 정부 차원에서 경고를 하다 보니까 이 보고가 많아지고 이슈화 됐다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엔 지금 14년이 지났지만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이야기 많이 팔리는지 아십니까? 그것에 대해서 우울증과 인과관계가 확실히 높다는 걸로 안 나왔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금연클리닉에서 저희가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게 바로 이 약이죠. 바르니클램. 왜냐면 효과가 지금까지 나온 거는 좋기 때문에 약 효과가 6개월 금연 성공률이 30% 내외 정도로 나옵니다. 자, 그리고 또 혹시 뭐 궁금한 거, 이 독감 예방접종 말고도 여러 가지 1차 진료 관련해서 고혈압, 당뇨, 뭐 이상지질혈증, 비만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을 올려주시죠. 김도영 님이 문제는 제품은 국산 백신이지만 백신 원료가 중국이라는 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실 뭐 요즘 중국에서 생산이 안 되는 게 없을 정도로 전 세계적으로 중국에 생산되는 게 많죠. 근데 중국에 생산되는 거라고 다 믿지 못하거나 부정해야 되나? 그건 또 아닌 것 같아요. 그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것 같고요. 이영광님, 자가격리자 코로나19 검사 전 음성이었는데 코로나 검사 후 양성 나올 수도 있나요? 그렇죠. 처음 시작할 때 자가격리할 때는 음성 나오지만 나중에 이제 잠복기 4, 5일 지나서 그때는 양성으로 나올 수가 있겠죠. 북쪽바다님, 전문용어로 헷갈리게 하지 맙시다. 전문용어를 제가 쓰지만은 쉽게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좀 이해하려는 노력을 하시고요. 저에 대해서 공격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네? 자, 그 다음에 배경하님, 오메가3는 괜찮은가요? 오메가3는 굉장히 연구가 많이 나오긴 했는데 그때 제가 다 설명드렸지만 2012년도에 제가 오메가3가 과연 심혈관 질환을 발생을 줄일 수 있나. 사실 오메가3를 쓰는 이유는 여러 가지지만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거는 중성지방 지질 개선이죠. 혈액 내 지질 개선입니다. 그걸 통해서 동맥경화를 유발하고 그래서 심혈관 질환을 유발하는 게 제일 큰 목적이거든요. 근데 오메가3 제가 임상시험 14편을 종합해 봤을 때 심혈관 질환의 예방 효과가 없었다고 나왔고 그것을 이제 미국 의학학회지 저명한 학회지에 제가 2012년에 발표를 해서 이슈가 된 적이 있었죠. 그 뒤로도 저랑 비슷한 효과 없다는 연구 결과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님, 4가 백신, 3가 백신 둘 중에는 4가 백신이 더 나은 것 아닐까요? 네, 현재로서는 4가 백신이 조금 더 낫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3가, 4가라는 게 뭐냐면요. 3가라는 거는 독감 바이러스 종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종류 중에 A형이 있어요. A형 독감 H1N1, 옛날에 신종플루 유행했던 그거랑 그 다음에 H3N2, 이게 홍콩 독감. 여러분 H, N 뭐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H1N1. 이게 뭐냐면 독감 바이러스 이 벽에 그 껍질에 요 당단백이 햄아골리틴이라는 게 있고 그게 H예요. 햄아골리틴인 혈액 응집소라고 우리말로 번역하기도 하는데 햄아골리틴은 H고요. 요게 하는 역할이 뭐냐면 우리 그 정상 성인들에 들어오면 호스트에 들어와서 이 세포에 붙어야 돼요. 자기가 복제하려면. 그래갖고 세포 벽에 붙는 데 역할하는 게 햄아골리틴이고요. 그리고 나서 들어와서 복제를 한 다음에 이제 나갈 때 필요한 게 바로 뉴라미니데이즈라는 효소예요. 이것도 단백질인데 그게 N입니다. 그래서 이 H와 N의 유전형 모양이나 유전형에 따라서 H가 18종류가 있고요. N이 11종이 있어요. 그래서 조합을 해보면 H와 N의 조합이 총 198종이 나옵니다. 그렇게 나오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신종플루랑 옛날에 1917년, 18년에 유행했던 스페인 독감이 H1N1, 신종플루도 H1N1, 그 다음에 홍콩 독감, 아시아 독감이 1957년도에 H2N2였어요. 그 다음에 10년 후인 1968년도에 H3N2였는데 이번에 매년 이게 변이를 약간씩 해요. 그걸 소변이라고 합니다. 매년 하는 걸. 대변이는 이제 10년 아니면 40년 간격으로 되는 건데 매년 유행할 그 인플루엔자 유형에 맞춰서 독감 불활성화 바이러스로 만든 불활성화 백신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몇 가지를 넣냐면 H1N1, 그 다음에 H3N2 이게 A형이고요. 그 다음에 B형도 원래 하나 넣었었는데
그게 이제 3가였습니다. 근데 이 3가에 이번에 하나 더 추가를 한 게 바로 4가 백신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많은 걸 커버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 4가 맞는 거 권장할 수 있겠습니다. MSM 한싱싱이님, MSM 제가 일단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유튜브 명순권 TV를 검색하세요. 명순권 TV에 제가 MSM에 대해서도 과연 효과 있나, 만병통치약인가 해서 근거 중심의 의학에 입각해서 정리를 해놓은 게 있어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근거 부족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리고 뭐 오메가3, 유산균, 비타민, 뭐 홍삼 이런 것들 전부 다 명순권 TV에 제가 다 올려놨으니까 제가 한 300개 이상 동영상 올려놓고요. 이제 너무 제가 할 수 있는 얘기들은 다 해놨고 무슨 내용을 할지 요즘 좀 잘 못 올리고 있는데 그럴 정도로 내용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가셔서 꼭 한번 시청해 주시고 구독도 해주시면 감사하죠. 좋아요도 하면 더 좋고요. 싫어요는 하지 마시고. 그리고 또 질문 올려주세요. 시간이 오늘은 좀 여유가 있네요. 15분 정도 여유가 있으니까 오늘은 Q&A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많이 들어오셨네요. 230명 돌파. 랭커원님이 일일이 이렇게 몇 명 돌파 이렇게 해주시는데 참 감사합니다. 사가예요. 이옥경님, 스카이셀플루 사가. 이게 바로 이제 사가. 유황 들어가 있는 샴푸나 폼 클렌징 많잖아요. 유황. 네. 사실 이제 이 MSM도 황 성분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것이 이제 여러 가지 항산화 기능부터 건강에 도움이 될 것이다. 항염증 그래서 쓰고 있는데 실험실적 조건에서는 그런 효과들이 관찰이 되긴 하는데요. 사람에게 있어서 이것을 복용하거나 사용을 했을 때 도움이 된다는 건 없습니다. 오리님, 전혀 비타민이나 영양제 안 드시나요? 저는 지금까지 제 기억으로 먹어본 역사가 없습니다. 우연히 실수로 먹어본 적이 있을지 모르지만 근데 저기는 종종 가끔 먹는 게 바카스 같은 경우는 약사님이 자꾸 주세요. 근데 그거를 거부를 하는데도 주는데 안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음료수라 생각하고 아주 가끔 한 달에 한두 번 누가 줄 때는 먹습니다. 음료수라 생각하고. 제가 얘기하는 거는 비타오백이나 바카스도 효과를 기대해서 매일 계속 먹지 말라는 얘기지 그냥 음료수라고 생각하면 뭐 일주일에 몇 번 먹는 거. 마찬가지 논리로 그거 뭐예요? 유산균 같은 경우도 뭐 맛있는 제품들은 그건 드세요. 먹고 싶으면. 일주일에 몇 번. 그러나 그걸 뭐 건강을 위해서 즉 질병의 예방과 치료 혹은 뭐 건강을 위해서 먹을 필요는 없다. 왜냐면 근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왜 이렇게 10몇 년째 나와서 그렇게 진짜 비타민 건강식품 먹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저는 제가 환자분들을 보면서 외래나 검진해서 보면 너무나 안타까운 게 뭐냐면 분명히 혈압, 콜레스테롤, 당 여러 가지 이상 문제가 있는 사람들에 있어서 생활습관 개선하면 약 안 먹고도 좋아질 수도 있는데 이런 생활습관 개선은 어렵다는 이유로 안 하고 그러면서 홍삼이나 비타민 이런 건강기능식품으로 건강을 유지하려고 하는데 돈을 쓰는 게 너무나 안타깝다는 거죠. 심지어 이런 건강기능식품에 돈 쓰는 사람들이 한 달에 뭐 몇만 원씩도 쓰더라고요. 한 3만 원, 4만 원, 5만 원씩. 제가 솔직히 근거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돈 투자해서 여유 있으면 드시라고 할 거예요. 근데 그런 가능성 근거가 별로 없기 때문에 권장을 안 하는 거죠. 쌍화탕 매일 먹을 필요 없어요.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뭐 가끔 먹는 건 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얘기했다고 명순권 박사 쌍화탕 권유해 이런 식으로 쓰지 마세요. 이옥경님, 무료 백신이라고 성분이 뭐 후진 거를 그러니까 질이 낮은 거 쓰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조현율님 갑자기 돌아가신데 근데 그거를 조사를 해보고 부검을 하니까 사망 직접적인 이유들이 대부분 있기 때문에 갑자기 돌아가신 게 아니란 거예요. 그런 그 유언비어를 퍼뜨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합리적 의심이 아닙니다. 그거는 상황 자체를 모르시고 그런 거잖아요. 그 하나하나 케이스에 대해서 정부 당국에서는 예방접종 전문가들 포함한 위원회에서
다 일일이 검토를 하고 나서 한 얘기입니다. 수시아님, 백신 맞고 다음날 감기 걸려서 항생제를 먹었는데요. 백신 맞고 항생제 먹으면 독감 항체가 잘 안 생기나요? 자, 이거는 참 제가 답답한 게 백신 맞고 다음날 감기 걸렸다는 거는 감기 증상이 있었다는 거죠. 뭐 콧물이 나온다든가 목이 아프다든가 머리가 아프다든가 뭐 그랬겠죠. 그거에 대해서는 항생제를 쓸 필요가 없습니다. 항생제가 효과 없거든요. 항생제는 세균을 죽이는 약인데 감기는 세균 때문에 걸린 게 아니고 감기 바이러스, 즉 라이노 바이러스라는 게 제일 많고 두 번째로 많은 게 코로나 바이러스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원래 7종 이제 지금까지 밝혀진 거예요. 이전에 사스 전에는 4개가 감기의 가장 중요한 원인 바이러스였고 사스가 5번째, 메르스가 6번째, 그리고 이번에 코로나19가 7번째로 코로나 바이러스의 변종이라는 거죠. 아, 참고로 생각난 김에 얘기할게요. 이번 주 일요일 날 MBC에서 저녁 9시 10분에 MBC 선을 넘는 녀석들이라는 프로가 있죠. 굉장히 유익한 프로더라고요. 보니까 역사 프로인데 설민석 선생님이 나오고 그다음에 전현무 아나운서 그리고 우리 재밌는 김종민 씨 그리고 유병재 씨 이렇게 나와서 하는 건데 제가 2주 전에 그 녹화를 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나오진 않고요. 뒷부분이나 아무튼 뭐 일부분에 나와요. 한 몇십 분 나올 겁니다. 거기에 주제가 뭐냐면 평행이론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도플갱어 뭐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던 사람과 거의 비슷한 삶을 사람이 현재 있는 거 뭐 이런 걸 평행이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처럼 유사하게 조선시대에 콜레라가 유행이 있었다면 지금 코로나의 대유행이 있다. 그래서 그거를 비교하면서 과거 조선시대 얘기는 뭐 설민석 선생님이 하고 코로나19에 대한 얘기는 제가 좀 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와 관련한 굉장히 좀 이슈가 되는 얘기 중심으로 해서 얘기를 했는데 많은 시청 바랍니다. 본방 사수해 주시고요. 예방주사 망설인 거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까지 나온 지금 우리가 국가 예방접종 엄청나게 많이 하지 않습니까? 비형간염 접종부터 해서 수두, 뭐 MMR이라고 해서 풍진, 그 다음에 홍역, 볼거리 이런 것들 아직까지 최근에 했어도 전반적으로 안전성에 있어서는 상당히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오리님, 독감 백신을 맞았는데 주변에 독감 걸린 사람 여러 명 봤죠. 자, 이런 거는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만 생각해갖고 이게 과연 통계적으로도 과연 의미가 있는 건지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실제로 그건 있어요. 독감 예방 주사를 맞았다고 해서 100% 예방하지 못합니다. 대략 한 60에서 70%까지 예방은 가능합니다. 그럼 나머지 30%는 예방접종을 해도 걸릴 수가 있죠. 근데 왜 맞냐고요? 그래도 그거라도 맞으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독감 발생을 막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이제 7분 남았습니다. 질문 몇 가지 많이 올랐나요? 루시아, 저는 항우울제와 근무력증 약을 복용하고 있어요. 독감 예방접종은 꼭 접종해야 하나요? 독감 예방접종의 금기는 제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맞기 전에 의사와 꼭 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좀 근무력증이란 게 이제 굉장히 뭐 흔한 병은 아니기 때문에 요거는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만 이거는 피해야 할 그런 거는 아닌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맞기 전에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되고요. 김명숙님, 교수님 오늘 접종하고 온 저희 아들은 50세 정신분열증 약을 1일 1회 복용하고 아무 일 없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빌겠습니다. 안나 JJ님, ABC 주스나 무가당 무첨가 야채 과일 주스는 어떤가요? 다양한 과일이나 야채를 섭취하기 어려운 날은 이런 주스를 한 잔 정도 먹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결론 말씀드리면 권장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과일이나 야채나 이걸 즙이나 주스류 형태로 먹으면 특히 과일 주스 같은 경우는 당뇨발병 위험성을 높일 수가 있어요. 물론 가끔 한두 번 먹는 거는 상관없어요. 그러나 매일매일 이렇게 먹는 것들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야채, 주스나 즙 같은 경우도 신장이나 간 손상이 있는 사람한테는 치명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심지어 어떤 보고에 의하면 간 독성 환자, 응급실로 방문한 갑자기 간 질환, 황달 생기고 간 효소 수치 올라가서 온 환자 중에 상당수의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녹즙 복용한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고요. 그 다음에 뭐 이른바 한약들이나
뭐 이런 거, 민간요법 이런 것들이 좀 많다고 되어 있죠. 일반적으로. 뭐 모든 한약이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빈혈에 대한 정밀검사를 받으려면 종합병원 가야 되냐? 빈혈, 뭐 나이에 따라 다르지만은 뭐 일반적인 빈혈은 꼭 종합병원 안 가도요. 가까운 개인원, 가정의학과나 내과, 소아과 방문해도 어느 정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원인을 알기 위해서 빈혈이 진짜 있다고 하면 특별한 원인이 없다면 또 내시경이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이제 종합병원을 가는 게 필요할 수도 있죠. 어린이들이 예방주사 전 주의할 게 있습니까? 일단 뭐 예방주사 맞기 전에 항상 저희가 물어보는 게 어떤 기존에 어떤 주사를 맞고 알러지가 있었는지 물어보는 거고요. 또 하나는 맞기 전에 몸 상태가 안 좋다, 열이 좀 있거나 그럴 때는 오히려 더 증상을 악화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며칠 정도 쉬었다가 맞는 게 좋겠죠. 그래서 왜 과일 주스는 왜 당뇨 위험성을 높이냐? 지금 가능한 설명은 뭐냐면 주스 같은 경우는 농축된 형태이기 때문에 주스를 이렇게 먹으면 흡수율이 굉장히 빨라져요. 보통은 과일 같은 경우가 10% 20% 뭐 흡수율이 된다 그러면 8, 90% 이상으로 흡수율이 높아지고 빨리 혈당이 오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과당 때문에. 초기에는 췌장에서 인슐린이 나와서 혈당을 떨어뜨릴 수 있는데 이게 이제 매일매일 반복적으로 수개월 이상 습관적으로 먹게 되면 오히려 인슐린의 저항성, 즉 인슐린이 안 듣는 상태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이치금님, 썬업에서 광고는 안 들어오시네. 사실 제가 그거는 뭐 여담입니다만 에피소드지만 몇 년 전에 모 유명 회사에서 뭐 야채 주스 관련해서 광고 섭외가 전화가 온 적이 있어요. 그게 진짜 그 회사인지 모르겠는데 뭐 이러저러해서 야채 주스 광고 좀 모델 좀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누군지 아시냐고. 제가 원래 이런 거 먹을 필요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인데 생각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심지어 옛날에 어떤 사람들은요 건강기능식품 판매에서 오히려 박사님 우리 제품 굉장히 좋은데 홈쇼핑 좀 홍보 좀 해달라고 또 그런 섭외도 와요. 당연히 저는 반대했죠. 지금까지 저는 그런 거 해본 적 당연히 한 번도 없고요. 그런 거는 국민들의 돈과 시간 낭비이기 때문에 저는 절대 그런 걸 반대합니다. 오메가3 부작용이 있나요? 뭐 어떤 건강기능식품도 부작용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제가 말하고 싶은 거 핵심은 오메가3를 굳이 따로 챙겨 먹지 말고요. 이 생선 100g 정도, 일주일에 100g짜리 2번 정도? 이게 지금 손바닥 정도 크기가 한 토막이 100g 정도라고 그러거든요. 그 정도 먹으면 좀 충분한 등푸른 생선 먹으면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딸기80님이 선생님 유튜브 스타 방송 안 하시나요? 방송 안 하셔서 궁금해요. 이거요. 저희가 여러 가지로 힘들고 그렇고 해서 뭐 재정적인 문제도 있고 사실은 이 방송을 제가 제작을 하는데 이게 또 생각보다 좀 여러 가지 요게 좀 필요해요. 그래서 힘들어갖고 2주에 한 번 하기로 했는데 지난주에는 녹화를 했어요. 그래서 생방을 딱 했는데 제 스마트폰이 갑자기 꺼져 버려갖고 생방 중단하고 김재국 탁카피 리더 김재국 씨가 좋은 아이폰인가요? 이걸로 고해상도 화질 4K 이걸로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게 몇 기가더라? 막 20기가인가? 어마어마하게 고화질로 해갖고 이걸 뭐 나눠서 저한테 보내주라고 어젠가 오늘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 좀 내일까지 편집해서 내일 정도에 올릴 예정이고요. 이번 세 번째 손님은 야인시대 좋아하십니까? 옛날 야인시대라는 드라마가 있었는데 야인시대에서 그 오상사 역할을 했던 탤런트 라재웅 형님 탤런트 라재웅 님이 나왔거든요. 근데 굉장히 흥미진진한 얘기들 많이 했으니까요. 꼭 봐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탤런트 라재웅 님이 유튜브 채널도 개국을 했어요. 한 달 전에. 오상사가 간다라는 유튜브 채널인데요. 그것도 아마 좀 많이 구독해 주시면 재미있을 겁니다. 자, 김복수님. 네, 루푸스 신형 환자이신데 예방접종이 무섭다. 폐렴구균 예방접종을 4일 동안 몸이 많이 힘들어서 4일 동안 그 다음부터는 예방접종을 안 받고 있어요. 이 부분은
담당 주치 선생님과 상의하셔서 몸 상태가 조금 나아지면 11월 정도에 다시 예방접종을 맞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어이구, 이제 벌써 7시 49분 41초. 네, 10초 후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민현님, 허리협착 수술 후에 고관절과 발목 위쪽 무릎 아래가 통증으로 걷기 힘들다. 대학병원 진료받고 약과 마취 통증 주사치료 진행 중인데 1년째 호전 안 된다. 좋은 방법? 이거는 참 어렵네요. 요거는 그 대학병원 선생님과 잘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솔직히 전문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큰 도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네, 그러면 오늘 자, 명승권 교수의 의학수다. 오늘은 독감 예방접종 사망사례 관련이나 현재까지는 정부 발표 부검 결과 및 역학조사 결과에 개인 사례별로 봤을 때 확실한 인과관계가 확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중단을 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국민들이 좀 불안해한다면 한 1년 정도, 아니 1년이래. 일주일 정도 약간 미뤄보는 것도 또 하나의 좋은 방법, 옵션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자,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다음 방송 8시 또 계속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라이브에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얻지 못하셨다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 비욘디 앱에 질문 남겨주시면 각 분야의 전문가 선생님께서 자세하고 섬세하게 답변을 해드립니다.